7년이라는 시간은 참 길고도 잔인했다. 아버지가 병석에 누워 계시는 동안 내가 할 수 있는 일이라곤 매일같이 병실의 차가운 공기를 마시며 그분의 마른 손을 잡고 기도하는 것뿐이었다. 대소변을 받아내고 욕창이 생길까 몇 시간마다 몸을 뒤집어 누워드리고 매달 나오는 병원비를 대기 위해 밤낮 없이 일했다. 주변 사람들은 나를 보고 효자라고 칭찬했지만 솔직히 말해서 그건 효심만으로 버틸 수 있는 일이 아니었다. 그저 내게 남은 유일한 혈육인 아버지를 보낼 수 없다는 간절함과 핏줄이라는 무거운 책임감 때문이었다. 그 긴 시간 동안 새어머니라는 사람은 늘 바쁘다는 핑계로 병실에 얼굴 한번 제대로 비추지 않았다. 어쩌다 한 번 오더라도 찌푸린 얼굴로 병실 냄새가 역겹다며 코를 찌푸리기 일쑤였고 아버지가 모아둔 재산이나 과거에 소장하셨던 오래된 유물들의 행방에만 온 신경을 곤두세웠다. 나는 그저 그 인간이 탐욕에 눈이 멀어 저러는구나 싶어 더러워도 꾹 참았다. 아버지가 계시니까 가정을 깨고 싶지 않다는 마지막 자존심 때문이었다. 하지만 진짜 비극은 아버지가 돌아가신 그날 시작되었다. 아버지가 마지막 숨을 거두시고 장례식장에 향이 채 꺼지기도 전에 10년 동안 생사조차 알 수 없었던 새어머니의 친아들, 형준이 뻔뻔하게 모습을 드러냈다. 검은 양복을 번지르르하게 차려입고 나타난 녀석은 눈물 한 방울 흘리지 않은 채 마치 자기가 이 집안의 장남이라도 되는 양 거들먹거렸다. 아버지가 살아계실 때는 연락 한 통 없던 인간이 오직 유산이라는 달콤한 고기 냄새를 맡고 찾아온 하이에나처럼 눈을 번뜩이고 있었다. 민우야, 고생 많았다. 근데 이제 아버지도 가셨으니 남은 재산 정리는 확실하게 해야지. 장례식이 끝나자마자 새어머니와 형주는 기다렸다는 듯이 나를 거실로 불러냈다. 그들의 눈빛에는 슬픔 대신 알 수 없는 탐욕과 승리감 같은 기묘한 미소가 서려 있었다. 형주는 품 안에서 두꺼운 서류 봉투 하나를 꺼내 탁자 위에 툭 던졌다. 이게 뭐지? 내가 차갑게 묻자 새어머니가 가식적인 한숨을 쉬며 입을 열었다. 뭐긴 뭐냐. 아버지가 생전에 형준이에게 넘기기로 하신 유물과 재산양도 계약서다. 너도 알다시피 내 아버지가 가지고 계시던 그 고려시대 청자랑 고서화들 가치가 어마어마하잖니. 그건 다 우리 형준이 몫으로 남기겠다고 서명하셨어. 너는 그동안 병원비 썼으니 그걸로 퉁치잤구나. 순간 머릿속이 띵해졌다. 아버지가 의식을 잃고 누워 계셨던 게 꼬박 3년이다. 그 전에도 기력이 없으셨는데 형준이에게 그런 거액의 유물을 넘기겠다는 계약서를 쓰셨을 리가 없었다. 나는 떨리는 손으로 계약서를 집어들었다. 서류 밑에 찍힌 아버지의 인감도장과 서명은 언뜻 보기에 완벽해 보였다. 하지만 7년 동안 아버지를 가장 가까이서 간병하고 그분의 모든 서류를 관리했던 내 눈을 속일 수는 없었다. 이건 위조되었다. 아주 치밀하고 완벽하게 만들어진 가짜였다. 돈을 목적으로 아버지에게 접근했던 새어머니와 그 뒤에서 조종하던 형준이 공모해 아버지가 의식이 없을 때 모든 것을 조작한 게 틀림없었다. 화가 머리끝까지 치밀어 올랐지만 나는 숨을 깊게 들이쉬며 본능적으로 감정을 억눌렀다. 지금 여기서 소리를 지르고 화를 내봤자 저 악마 같은 인간들은 눈 하나 깜짝하지 않을 것이다. 철저하게 준비해서 저들의 목줄을 죄어야 했다. 아버지가 정말 이런 결정을 내리셨단 말이죠? 나는 최대한 차분하고 담담한 목소리로 물었다. 그럼 우리가 거짓말이라도 하겠니? 여기 지인이 증인으로 서명한 것도 있잖니. 법적으로 아무 문제 없어. 새어머니는 쐐기를 박듯 비웃음을 흘렸다. 형주는 이미 승리를 확신한 듯 다리를 꼬고 앉아 거드름을 피웠다. 형, 억울해도 어쩌겠어. 법이 그렇다는데 내일부터 당장 집 비울 준비나 해. 나는 서류를 내려놓고 지갑을 챙겨 자리에서 일어났다. 저들의 추악한 얼굴을 더 보고 있다간 속이 뒤집어질 것 같았다. 차가운 바람이 부는 집 밖으로 나와 아버지가 남겨두신 마지막 유품이자
지금은 새어머니의 보관함에 들어가 있는 고서와의 사진을 휴대폰으로 들여다보았다. 감정을 추스르고 사진의 구석진 부분을 확대한 순간 내 심장이 쿵쾅거리며 무섭게 뛰기 시작했다. 그림의 아주 미세한 접합 부분, 그리고 낙관의 위치. 7년 전 아버지가 내게 비밀스럽게 보여주셨던 진품의 특징과 미묘하게 달랐다. 이건 단순한 계약서 위조가 아니었다. 저들이 아버지를 속이고 가로채려 하는 유물 그 자체에 상상조차 하지 못한 거대한 비밀이 숨겨져 있었다. 그리고 그 비밀은 오히려 저 두 사람을 파멸로 이끌 완벽한 덫이 될 수 있다는 직감이 뇌리를 스쳤다. 아버지의 유산인 줄로만 알았던 그 오래된 고려청자가 가짜라는 사실을 알게 된 순간 내 안에 무언가가 차갑게 내려앉았다. 7년이다. 무려 7년이라는 긴 시간 동안 나는 병상에 누워 계신 아버지를 홀로 돌봤다. 욕창이 생기지 않도록 몇 시간마다 몸을 뒤집어드리고 대소변을 받아내며 내 청춘을 전부 바쳤다. 그동안 단 한 번도 찾아오지 않았던 새어머니와 그녀의 친아들 형준이 아버지가 돌아가시자마자 장례식장에 들이닥친 이유는 단 하나, 바로 이 유물 때문이었다. 민우야, 내가 고생 많았던 건 알지만 이 청자는 원래 우리 집안으로 들어왔어야 할 물건이야. 내 아버지가 나한테 주겠다고 약속하셨던 거라고. 새어머니는 슬픈 기색 하나 없이 뻔뻔하게 소리를 높였다. 그 곁에서 형주는 마치 자기가 진짜 상주라도 되는 양 팔짱을 낀 채 거만한 눈빛으로 나를 내려다보고 있었다. 10년 동안 연락 한 통 없다가 유산 냄새를 맡고 귀신같이 나타난 인간들. 형주는 청자가 진품이라고 철석같이 믿고 있는 게 분명했다. 이미 머릿속으로 그 청자를 팔아치워 챙길 수 10억 원의 돈을 계산하고 있는 지저분한 눈빛이었다. 나는 속으로 치밀어 오르는 분노를 간신히 억누르며 청자의 표면을 천천히 쓰다듬었다. 정교하게 만들어진 가짜. 하지만 이 정교함 속에는 소름 끼치는 진실이 숨어 있었다. 과거 이 유물을 위조하고 조작한 공모자가 바로 내 눈앞에 있는 새어머니라는 사실을 나는 얼마 전 아버지가 남긴 낡은 일기장을 통해 알아차렸다. 새어머니는 처음부터 아버지를 사랑해서 결혼한 게 아니었다. 오직 돈, 그리고 이 가짜 유물을 진품으로 둔갑시켜 한탕 크게 챙기려는 탐욕뿐이었다. 어머니, 정말 이 청자가 아버지가 약속하신 물건이라고 생각하세요? 내가 차분하고 나직한 목소리로 묻자 새어머니의 눈동자가 아주 미세하게 흔들렸다. 그녀는 자신의 과거 죄책감을 들키기라도 한 것처럼 마른 침을 삼키더니 이내 날카로운 목소리로 쏘아붙였다. 그럼 당연하지. 내가 네 아버지 옆에서 조용히 살았던 이유가 다 이 순간을 위해서였는데 이제 와서 네가 독차지하겠다는 거냐? 형준이도 엄연히 이 집안 아들이야. 법적으로 가도 내가 불리해. 알아? 형준이 비열한 웃음을 지으며 한 걸음 앞으로 다가왔다. 야, 김민우. 착한 여자 코스프레는 그만하지 그래? 네가 7년 동안 병수발 들었다고 해서 이 비싼 물건이 다 내 차지가 될 줄 알았어? 세상 그렇게 만만하지 않아. 좋은 말로 할 때 넘겨라. 두 사람의 탐욕스러운 얼굴을 번갈아 바라보며 나는 오히려 마음이 차분해지는 것을 느꼈다. 내 성격은 급하지 않다. 오히려 치밀하면 치밀했지. 감정에 휘둘려 판을 망치는 바보는 아니다. 이들이 이 가짜 청자를 진짜로 믿고 날뛰면 날뛸수록 내가 쳐놓은 덫에 더 깊이 걸려들 뿐이었다. 나는 천천히 고개를 끄덕이며 슬픈 표정을 지어 보였다. 알겠습니다. 그렇게 원하신다면 이 청자는 두 분이 가져가세요. 전 아버지를 모신 것만으로도 충분합니다. 내 예상치 못한 양보에 새어머니와 형준의 얼굴에 승리감에 도취된 미소가 번졌다. 형준은 기다렸다는 듯이 청자를 가방에 챙겨 넣었고 두 사람은 뒤도 돌아보지 않고 장례식장을 빠져나갔다. 그들의 멀어지는 뒷모습을 보며 나는 주머니 속에 스마트폰을 꺼냈다. 화면에는 이미 어떤 번호가 찍혀 있었다. 진짜 복수는 이제부터 시작이었다. 나는 그들이 들고 간 청자가 단순한 가짜가 아니라 그들의 목을 죄어올 가장 치명적인 무기라는 사실을 아주 잘 알고 있었다.
감정을 추스르고 수신 버튼을 누르려는 순간 갑자기 내 휴대폰으로 발신번호 제한 표시의 문자 메시지 한 통이 도착했다. 화면을 켠 나는 그대로 얼어붙고 말았다. 문자에는 단 한 줄의 문장과 함께 내가 전혀 예상치 못한 장소의 사진이 첨부되어 있었다. 민우야, 내가 숨겨둔 진짜 청자는 지금 내 손에 있다. 아버지가 돌아가신 지 고작 3일째 되던 날이었다. 사무제도 지내기 전에 집안은 이미 난장판이 되어 있었다. 거실 한복판에 당당하게 주저앉아 아버지가 남기신 서류 가방을 뒤지던 형준의 손길은 거침이 없었다. 10년 동안 어디서 뭘 하고 살았는지 생사조차 불명확했던 인간이 아버지가 숨을 거두시자마자 어디서 냄새를 맡았는지 제일 먼저 달려온 것이다. 야, 민우야, 너 솔직히 말해봐. 영감탱이가 숨겨둔 문서 또 어디 있어? 이 넓은 집구석에 고작 이거 하나 딸랑 남겨뒀을 리가 없잖아. 형준은 담배를 꼬아물고는 연기를 내 얼굴을 향해 뿜어댔다. 매캐한 연기 속에서 그의 탐욕스러운 눈빛이 번들거렸다. 지난 7년간 아버지가 병상에서 대소변을 받아내야 했을 때 병원비가 모자라 내가 밤낮으로 대리운전을 뛰며 피눈물을 흘릴 때 이 인간은 단 한 번도 얼굴을 비추지 않았다. 그런데 이제 와서 효자 노릇을 하며 내 권리를 주장하려 들다니 심장이 분노로 부르르 떨렸지만 나는 주먹을 꽉 쥐며 애써 차분함을 유지했다. 지금 감정적으로 날뛰어봤자 저 악독한 인간들에게 빌미만 제공할 뿐이었다. 형준아, 말 조심해. 돌아가신 아버지에 대한 예의가 아니잖아. 그리고 병원비랑 약값으로 남은 재산은 거의 다 들어갔어. 내가 생각하는 그런 거창한 유산 같은 건 존재하지 않아. 내 말에 거실 구석에서 차를 마시고 있던 새어머니가 피식 비웃음을 흘렸다. 그녀는 찻잔을 탁자에 탁 내려놓으며 천천히 다가왔다. 겉으로는 슬픈 미망인의 얼굴을 하고 있었지만 그 눈빛은 형준보다 훨씬 더 잔인하고 치밀했다. 민우야, 우리 사이에 거짓말은 하지 말자꾸나. 네. 아버지가 평생을 바쳐 모은 그 유물들, 그리고 인사동에서 알아주는 그 가치, 나가는 골동품들이 다 어디로 갔겠니? 네가 가로챈 게 아니라면 설명이 안 되지 않니? 새어머니의 목소리는 부드러웠지만 뼈가 있었다. 돈을 목적으로 우리 아버지에게 접근했던 그날부터 그녀는 오직 이 순간만을 기다려온 것이 분명했다. 과거에 아버지가 소중히 여기시던 유물들이 사실은 이 여자가 뒤에서 정교하게 위조한 가짜들이었다는 사실을 나는 아버지가 의식을 잃기 직전에서야 간신히 알게 되었다. 아버지는 평생을 속아 살아오신 거였다. 그리고 이제 그 가짜 유물들을 빌미로 진짜 남은 집과 대지까지 모조리 강탈하려는 속셈이었다. 어머니, 정말 몰라서 물으시는 거예요? 아버지가 남긴 유물이라는 것들, 그게 진짜 어떤 가치가 있는지는 어머니가 가장 잘 아시잖아요. 내가 뼈 있는 말을 던지자 새어머니의 눈썹이 미세하게 꿈틀했다. 순간적으로 거실에 차가운 침묵이 감돌았다. 형주는 눈치를 살피더니 이내 내 멱살을 거칠게 잡아챘다. 땀 냄새와 찌든 담배 냄새가 코를 찔렀다. 이 새끼가 진짜 눈에 뵈는 게 없나? 야, 민우 너 똑바로 들어. 법적으로 이 집이랑 재산은 우리 어머니랑 나한테도 지분이 있어. 내가 7년 동안 간병을 했든 구걸을 했든 그건 내 알 바 아니고 당장 이번 주까지 인감도장이랑 명의변경 서류 안 내놓으면 네 인생 아주 험하게 만들어줄 테니까. 형주는 나를 바닥으로 팽개치듯 밀쳐냈다. 바닥에 부딪힌 팔꿈치에서 찌릿한 통증이 올라왔지만 나는 소리내지 않았다. 그저 바닥을 짚은 손끝에 힘을 주며 천천히 고개를 들었다. 저들의 탐욕이 극에 달할수록 내 안의 차가운 분노는 더욱 정교하게 칼을 갈고 있었다. 7년의 간병 생활은 나를 단순히 착한 아들로만 만들지 않았다. 아버지를 지키기 위해, 그리고 저 인간들에게 복수하기 위해 나는 이미 치밀한 준비를 끝마친 상태였다. 그래요? 정 그렇다면 저도 어쩔 수 없네요. 법대로 지분을 나누든 서류를 확인하든 마음대로 하세요. 하지만 후회하게 되실 겁니다. 나는 흙먼지를 털어내듯 옷을 추스르며 자리에서 일어났다. 그리고 내 방으로 걸어가 문을 잠갔다. 책상 서랍 깊숙한 곳, 이중으로 잠긴 비밀 공간에서 낡은 USB 하나를 꺼내들었다.
그 안에는 새어머니가 지난 몇 년간 인사동의 거물 위조범들과 주고받은 은밀한 통화 녹취록과 자금 세탁 내역이 고스란히 담겨 있었다. 아버지가 남기신 진짜 유산은 돈이 아니라 바로 이 추악한 인간들을 파멸로 이끌 결정적인 스모킹건이었다. 내일부터 본격적인 반격이 시작될 것이다. 나는 컴퓨터를 켜고 첫 번째 파일을 실행시켰다. 헤드폰 너머로 새어머니의 다급한 목소리가 흘러나오기 시작한 그 순간 갑자기 거실에서 쿵 하는 거친 소리와 함께 형준의 비명에 가까운 고함이 들려왔다. 엄마, 이거 뭐야? 왜 서랍에 이게 들어있어? 이거 설마 그 소리에 내 심장이 쿵 내려앉았다. 내가 아직 꺼내지도 않은 무언가를 저들이 집안을 뒤지다가 먼저 발견한 모양이었다. 예상치 못한 상황에 내 손등에 소름이 돋아났다. 도대체 그들이 발견한 것은 무엇일까? 내 계획이 시작되기도 전에 꼬여버린 것일까? 아니면 아버지가 숨겨둔 또 다른 진실이 터져나온 것일까? 아버지가 돌아가신 지 고작 3일째 되던 날이었다. 아직 장례식장의 향 연기도 채 가시지 않았는데 새어머니와 그동안 얼굴 한번 비추지 않던 그녀의 친아들 형주는 기다렸다는 듯이 본색을 드러냈다. 두 사람은 아버지가 평생을 바쳐 모은 유산과 고미술품들이 가득한 서재 한가운데에 당당하게 앉아 있었다. 그들의 눈빛에는 슬픔 따위는 눈 씻고 찾아볼 수 없었고 오직 탐욕스러운 번들거림만이 가득했다. 민우야, 너도 이제 다 컸고 네 앞가림은 네가 해야 하지 않겠니? 그동안 고생한 건 알겠다만 법이라는 게 원래 그런 거 간단하게 처리되는 게 아니잖니. 새어머니는 짐짓 부드러운 척 목소리를 쥐어짜냈지만 눈은 이미 서재벽에 걸린 아버지가 가장 아끼시던 조선시대 산수화에 고정되어 있었다. 그 옆에서 형주는 거만한 자세로 팔짱을 낀 채 나를 내려다보고 있었다. 10년 동안 연락 한 통 없다가 아버지가 위독하시다는 소식에도 콧방귀를 뀌던 인간이 유산 상속이라는 단어가 나오자마자 어디선가 기어나와 효자 노릇을 자처하고 있는 꼴이 정말 가관이었다. 어머니, 아버지가 돌아가신 지 이제 겨우 3일입니다. 벌써부터 재산 이야기를 꺼내시는 건 너무 성급하신 것 아닙니까? 게다가 지난 7년 동안 병상에 계셨던 아버지를 지킨 건 저였습니다. 형준 형은 단 한 번도 병원에 찾아오지 않았잖아요. 내 목소리는 차분했지만 속에서는 부글부글 끓어오르는 분노가 느껴졌다. 손끝이 가늘게 떨렸지만 나는 애써 감정을 억눌렀다. 지금 감정적으로 나가봤자 나에게 이로울 게 전혀 없다는 것을 잘 알고 있었기 때문이다. 내 말에 형준이 코웃음을 치며 앞으로 한 걸음 다가왔다. 야, 이민우. 네가 병수발 좀 들었다고 이 집 안주인이라도 된 줄 아냐? 어차피 우리 어머니가 법적인 배우자고 난 그 아들이야. 내가 아무리 피 한 방울 안 섞인 남이라고 우겨봤자 법적으로는 우리가 이 집안의 정당한 상속자라는 소리야. 그러니까 너는 아버지가 남기신 고미술품이나 집문서에 손댈 생각은 꿈도 꾸지 마라. 형준의 비열한 미소를 보며 나는 겉으로는 당황한 척 고개를 숙였다. 그게 무슨 말씀이세요? 아버지가 평생 모으신 수집품들이에요. 그 가치를 두 분이 어떻게 안다고 그러십니까? 내 목소리가 작아지자 새어머니와 형주는 자신들이 완벽하게 승기를 잡았다고 확신한 듯 서로를 보며 비열한 미소를 교환했다. 그들은 내가 단순히 억울함에 떠는 유약한 청년으로만 보였을 것이다. 하지만 그것은 철저히 계산된 나의 연기였다. 사실 나는 이미 알고 있었다. 새어머니가 과거에 아버지의 눈을 속이고 들여왔던 몇몇 고미술품들이 정교하게 만들어진 위조품이라는 사실을 말이다. 아버지는 생전에 그것들이 진짜인 줄로만 알고 애지중지하셨지만 내가 우연히 서재의 비밀 서랍에서 발견한 감정서와 새어머니의 과거 거래 내역은 전혀 다른 진실을 말해주고 있었다. 그녀는 돈을 목적으로 아버지에게 접근했고 위조품을 이용해 아버지의 자산을 가로채려는 치밀한 공모를 꾸며왔던 것이다. 민우야, 너무 서운하게 생각하지 마라. 대신 내가 쓰던 방의 물건들과 약간의 위로금은 챙겨줄 테니까 내일 당장 이 집에서 나가주렴.
새어머니의 얼음처럼 차가운 선고가 내려졌다. 형주는 이미 가방을 열어 서재에 있던 고가품들을 하나씩 담기 시작했다. 그들의 탐욕이 극에 달한 순간이었다. 나는 속으로 깊은 숨을 들이쉬며 주머니 속에 숨겨둔 녹음기의 버튼을 지시대로 껐다. 그리고 내 노트북 화면에 띄워진 새어머니가 그동안 저지른 유물 위조 및 사기 혐의에 대한 결정적인 증거 파일들을 조용히 훑어보았다. 그들이 지금 들고 가려는 저 화려한 도자기들과 그림들이 사실은 자신들의 목을 죄어올 거대한 덫이라는 것을 저 무지하고 탐욕스러운 인간들은 꿈에도 모르고 있었다. 나는 천천히 고개를 들어 두 사람을 똑바로 쳐다보았다. 그리고 내 입가에는 그들이 상상조차 하지 못한 기묘한 미소가 번지기 시작했다. 어머니, 그리고 형준이 형. 정말 그렇게 다 가져가셔도 괜찮으시겠어요? 제가 아직 말씀드리지 않은 진짜 비밀이 하나 더 있는데 말이죠. 나의 뜬금없는 말에 서재의 물건을 챙기던 형준의 손이 허공에서 뚝 멈췄고 새어머니의 눈동자가 순간적으로 크게 흔들리기 시작했다. 새어머니와 형준이가 거실에서 깔깔거리며 웃는 소리가 방문 너머로 생생하게 들려왔다. 변호사가 다녀간 지 고작 몇 시간도 지나지 않은 시점이었다. 아버지가 평생을 바쳐 일구어 놓으신 유산, 그리고 그 뒤에 숨겨진 진짜 가치를 가진 과거의 유물들이 이제 완전히 자기들 손에 들어왔다고 확신하는 모양이었다. 7년이라는 긴 시간 동안 병상에 누워 계시던 아버지를 외면했던 인간들이 오직 돈 냄새를 맡고 돌아와 효자 노릇을 연기하던 그 가식적인 모습이 떠올라 치가 떨렸다. 10년 동안 연락 한 통 없다가 장례식장에 나타나 눈물을 흘리던 형준이의 그 뻔뻔한 얼굴이 아직도 눈앞에 선했다. 엄마, 이제 진짜 우리 세상이야. 민우, 그 바보 같은 놈은 7년 동안 간병만 하다가 결국 빈털터리로 쫓겨나게 생겼잖아. 흐흐, 꼴 좋다. 쉿, 목소리 좀 낮춰. 아무리 그래도 아직 집안에 있잖니. 법적으로 서류 도장 다 찍힐 때까지는 조심해서 나쁠 거 없어. 근데 정말 통쾌하긴 하구나. 지 아버지가 남긴 진짜 유물이 뭔지도 모르는 눈치던데? 방 안의 어둠 속에서 나는 조용히 숨을 죽인 채 그들의 대화를 휴대폰으로 녹음하며 차갑게 미소 지었다. 탐욕에 눈이 멀어 자신들이 파놓은 함정이 얼마나 깊은지조차 모르는 불쌍한 인간들. 저들은 내가 아무것도 모른 채 억울하게 재산을 빼앗겼다고 믿고 있겠지만 사실 모든 것은 내 시나리오대로 움직이고 있었다. 새어머니가 과거의 가치를 조작하고 위조했던 유물들의 진짜 장부와 결정적인 증거는 이미 내 손 안에 안전하게 확보되어 있었다. 아버지가 돌아가시기 직전 나에게만 조용히 남겨주셨던 그 마지막 열쇠 덕분이었다. 나는 책상 위에 놓인 낡은 가죽 수첩을 천천히 쓰다듬었다. 아버지를 간병하며 보낸 7년은 단순히 고통과 인내의 시간만은 아니었다. 차분하게, 그리고 아주 치밀하게 저들이 저지른 악행의 꼬리를 잡기 위해 준비해온 시간이었다. 변호사 앞에서 짐짓 슬픈 척, 억울한 척 연기를 했던 것도 저들의 방심을 유도하기 위한 철저한 계산이었다. 인간의 탐욕은 가장 눈이 멀었을 때 가장 큰 실수를 저지르는 법이니까. 거실에 불이 꺼지고 두 사람이 각자의 방으로 들어가 문을 닫는 소리가 들렸다. 사방이 고요해진 새벽 2시, 나는 마침내 자리에서 일어났다. 이제 저들이 그토록 차지하고 싶어하던 진짜 유산의 판도를 완전히 뒤집을 마지막 퍼즐을 맞출 시간이었다. 나는 가방 속에서 미리 준비해둔 서류 봉투와 또 다른 위조 방지용 감정서를 꺼냈다. 그리고 거실로 살금살금 걸어가 새어머니가 가장 소중하게 보관해두던 금고 앞으로 다가갔다. 금고의 비밀번호를 누르는 내 손끝이 미세하게 떨렸지만 두려움 때문이 아니라 터져나오려는 희열 때문이었다. 삑삑삑 찰칵. 부드러운 기계음과 함께 금고문이 열렸다. 그 안에는 저들이 목숨처럼 아끼는 위조된 유물들과 허위 계약서들이 가득 차 있었다. 나는 조심스럽게 진짜와 가짜를 바꿔치기 하기 시작했다. 완벽한 파멸을 선물하기 위한 밑작업이 거의 끝나가던 바로 그 순간, 등 뒤에서 싸늘한 인기척과 함께 굵직한 목소리가 정적을 깨뜨렸다. 너 지금 거기서 뭐하냐? 순간 심장이 덜컥 내려앉았다.
천천히 고개를 돌리자 어둠 속에서 날카롭게 눈을 빛내고 있는 형준이가 팔짱을 낀 채 나를 내려다보고 있었다. 아버지가 돌아가신 지 고작 3일째 되던 날이었다. 사무제도 지내기 전에 새어머니와 그 아들 형준이는 집안의 모든 서류를 뒤지기 시작했다. 7년 동안 아버지가 병상에서 신음할 때는 얼굴 한번 비추지 않던 형준이가 이제 와서 친아들 노릇을 하며 안방 금고를 열어젖히는 모습은 가히 역겨웠다. 나는 거실 소파에 가만히 앉아 그들의 움직임을 관찰했다. 차분하게, 그리고 치밀하게, 분노로 눈이 뒤집힐 법도 했지만 지금은 그럴 때가 아니었다. 7년의 간병 생활은 나에게 인내라는 가장 강력한 무기를 선물해 주었으니까. 민우야, 너도 이리 와서 봐라. 아버님이 남기신 유물들 말이다. 이거 우리가 잘 정리해서 박물관이나 수집가들한테 넘겨야 하지 않겠니? 그동안 네가 고생한 것도 있고 하니 엄마가 다 알아서 챙겨줄게. 새어머니는 가식적인 웃음을 지으며 나를 불렀다. 손에는 아버지가 생전에 그토록 아끼시던 고려시대 청자 연적을 들고 있었다. 하지만 내 눈에는 보였다. 그 청자의 미세한 균열 사이로 스며든 현대식 화학 안료의 흔적이. 아버지가 치매로 정신이 혼미해진 틈을 타 새어머니가 교묘하게 진품을 빼돌리고 가짜 위조품을 채워 넣었다는 사실을 나는 이미 알고 있었다. 형준이는 옆에서 연신 싱글벙글하며 스마트폰으로 뭔가를 계산하고 있었다. 10년 동안 연락이 두절되었던 인간이 오직 돈 냄새를 맡고 귀신같이 찾아와 유산 앞에서 침을 흘리는 꼴이라니. 어머니, 형준이 형. 아버님 유품인데 그렇게 서두르실 필요 없잖아요. 장례 절차도 아직 다 안 끝났는데. 나는 최대한 목소리를 낮추고 슬픈 표정을 지어 보였다. 감정을 철저히 숨겨야 저들의 본색이 더 완벽하게 드러날 터였다. 야, 민우 너는 뭘 그렇게 답답하게 구냐. 어차피 돌아가신 분 물건이야. 산 사람은 살아야지. 너 7년 동안 간병하느라 돈 한 푼 못 벌었다며? 이 형님이 다 생각해서 빨리 처분하려는 거니까 토달지 말고 가만히 있어. 형준이가 내 어깨를 툭툭 치며 거만하게 말했다. 가당치도 않은 친한 척이었다. 그의 손에서 풍기는 짙은 담배 냄새와 탐욕스러운 땀 냄새가 코를 찔렀다. 나는 속으로 비웃었다. 그래, 마음껏 날뛰어라. 너희가 움켜쥐려고 하는 그 유산이 결국 너희를 파멸로 이끌 덫이라는 걸 꿈에도 모르겠지. 새어머니는 근고 깊숙한 곳에서 아버지가 남기신 최종 유언서 봉투를 꺼냈다. 그리고는 미리 준비해둔 위조된 유언서와 바꿔치기 하려는 순간 내 시선과 정면으로 마주쳤다. 그녀의 눈동자가 잠시 흔들렸지만 이내 뻔뻔한 미소를 지었다. 민우야, 아버님이 너한테는 이 집만 남기시고 나머지 모든 재산과 유물은 형준이랑 나한테 넘긴다고 유언하셨단다. 서운하게 생각하지 마라. 공증까지 위조한 가짜 유언서를 내밀며 새어머니는 확신에 찬 어조로 말했다. 드디어 저들이 쳐놓은 그물 속으로 완전히 걸어 들어온 것이다. 하지만 진짜 그물은 내가 쳐놓았다는 사실을 저들은 알지 못했다. 나는 주머니 속에 있는 녹음기와 법률 대리인에게 보낼 메시지 창을 만지작거렸다. 모든 증거는 완벽하게 수집되었다. 나는 천천히 자리에서 일어나 새어머니와 형준이를 번갈아 바라보았다. 그리고 가방에서 아버지가 돌아가시기 직전 온전한 정신일 때 나와 함께 작성했던 진짜 비밀 조항이 담긴 봉투를 꺼내들었다. 어머니, 그리고 형준이 형. 그 유언서가 정말 아버님이 작성하신 거라고 확신하세요? 제가 보여드릴 게 하나 있는데요. 내 차가운 목소리에 방 안의 공기가 순식간에 얼어붙었다. 새어머니의 얼굴에서 핏기가 싹 가시며 눈동자가 거칠게 흔들리기 시작했다. 형준이 역시 들고 있던 서류를 떨어뜨릴 듯 굳어버렸다. 내가 봉투를 열어 내용물을 테이블 위에 올려놓는 순간 거실의 인터폰이 요란하게 울리기 시작했다. 화면에는 예상치 못한 인물의 얼굴이 비치고 있었다. 아버지가 돌아가시고 난 뒤 장례식장에서부터 형준과 새어머니는 이미 유산을 다 차지한 것처럼 굴었다. 7년이라는 긴 시간 동안 병실에 누워 계시던 아버지를 간병한 건 오직 나 하나뿐이었는데
10년 동안 연락 한 통 없던 인간들이 이제 와서 피부치 노릇을 하며 내 권리를 주장하는 모습은 다소롭다 못해 애처로울 지경이었다. 하지만 나는 화를 내지 않았다. 차분하게, 아주 치밀하게 그들이 스스로 팠던 함정에 빠지기를 기다렸을 뿐이다. 민우야, 너도 알다시피 네 아버지가 남기신 이 고려청자는 시가가 수십억에 달한단다. 이건 당연히 우리 가족 모두의 것이지. 너 혼자 독차지할 수 있는 게 아니야. 새어머니는 슬픈 기색 하나 없이 오히려 탐욕으로 번들거리는 눈빛을 감추지 못하며 내 앞에 위조된 유물을 내밀었다. 그녀의 친아들인 형주는 옆에서 거들먹거리며 팔짱을 끼고 있었다. 형, 솔직히 말해서 형은 그동안 간병비로 아버님 돈 많이 썼잖아. 이 유물만큼은 우리 엄마랑 내가 가져가는 게 맞지. 안 그래? 형준의 목소리에는 일말의 미안함조차 묻어있지 않았다. 돈을 목적으로 아버지에게 접근했던 새어머니와 유산 앞에서만 효자 노릇을 하는 그 아들. 두 사람의 뻔뻔한 공모를 보며 나는 속으로 차갑게 웃었다. 그들이 진짜라고 굳게 믿고 있는 그 유물은 사실 과거에 그들이 작당해서 만들어낸 정교한 가짜였다. 그리고 나는 이미 그 모든 증거를 손에 쥐고 있었다. 내가 아무 말 없이 조용히 서 있자 두 사람은 자신들의 승리를 확신했는지 서로 눈빛을 교환하며 비열한 미소를 지었다. 새어머니는 유물이 담긴 오동나무 상자를 소중하다는 듯이 끌어안았고 형주는 벌써부터 그 돈으로 무엇을 할지 상상하는지 입꼬리를 들썩였다. 병실의 차가운 공기 속에서 아버지를 홀로 지키며 느꼈던 그 수많은 밤의 외로움과 분노가 가슴 깊은 곳에서 요동쳤지만 나는 겉으로 철저하게 무표정을 유지했다. 그래요. 두 분 뜻이 그렇다면 그렇게 하세요. 내가 순순히 물러서는 척하자 형주는 기다렸다는 듯이 서류 한 장을 내밀었다. 유산 포기 각서였다. 참 대단한 준비성이었다. 7년 동안 아버지가 신음할 때는 단 한 번도 찾아오지 않았던 손가락이 돈 앞에서는 눈부시게 빠르게 움직였다. 나는 만년필을 들어 망설임 없이 내 이름을 적어 내려갔다. 사각거리는 종이소리가 유난히 크게 들렸다. 새어머니와 형준의 얼굴에 완벽한 승리자의 미소가 번지는 순간이었다. 각서를 챙긴 형준이 상자를 들고 방을 나가려 할 때 나는 주머니 속에서 아주 작은 녹음기 하나를 꺼내 책상 위에 탁 하고 올려놓았다. 그리고 부드럽지만 뼈가 있는 목소리로 그들의 발걸음을 멈추게 만들었다. 그런데 어쩌죠? 방금 두 분이 하신 말씀, 그리고 예전에 그 위조 유물을 만들 때 나누셨던 대화까지 전부 이 안에 들어있는데 순간 방 안의 공기가 얼어붙었다. 문고리를 잡고 있던 형준의 손이 눈에 띄게 떨리기 시작했고 새어머니의 얼굴에서는 핏기가 싹 가셨다. 나를 향해 돌아서는 두 사람의 눈동자에는 조금 전의 당당함 대신 생전 처음 보는 거대한 공포가 서서히 차오르고 있었다. 이제 진짜 싸움은 지금부터였다. 아버지가 남기신 마지막 유산마저 저 두 사람의 손에 넘어가는 모습을 지켜보는 일은 지난 7년간의 간병 생활보다 훨씬 더 고통스럽고 숨이 막히는 일이었다. 새어머니와 그의 친아들 형주는 변호사 앞에서 입꼬리를 파들파들 떨며 애써 슬픈 표정을 지어 보였지만 눈빛만큼은 이미 수십억 대의 유산을 모두 차지한 것처럼 탐욕스럽게 빛나고 있었다. 민우야, 너도 알다시피 내가 네 아버지를 모시는 동안 마음고생이 참 많았다. 형준이도 뒤에서 얼마나 가슴을 졸였는지 몰라. 그러니까 법적인 절차는 우리가 알아서 할 테니 너는 그만 나가서 네 앞가림이나 하거라. 새어머니는 내 어깨를 툭툭 치며 위로하는 척했지만 그 손길에는 철저한 멸시와 쫓아내겠다는 강한 의지가 담겨 있었다. 10년 동안 전화 한 통 없다가 아버지가 돌아가시자마자 제일 먼저 달려온 형주는 옆에서 삐딱하게 앉아 비죽비죽 웃고 있었다. 야, 김민우! 네가 7년 동안 병수발 들었다고 뭐라도 된 줄 아나 본데 어차피 서류상으로는 우리 어머니가 법적 배우자야. 네가 아무리 발버둥 쳐도 이 집이랑 땅, 그리고 아버지가 남기신 유물들까지 전부 우리 거라고. 억울하면 너도 진작에 친자식 노릇 똑바로 하든가. 형준의 비아냥거리는 목소리가 거실벽에 부딪혀 내 귀를 찌르듯 파고들었다.
주먹을 너무 세게 쥐어 손톱이 살을 파고들었고 비릿한 피비린내가 입안 가득 퍼지는 것 같았다. 가슴속에서 뜨거운 분노가 치밀어 올랐지만 나는 간신히 이성을 붙잡으며 깊은 숨을 내쉬었다. 저들의 뻔뻔함은 이미 예상했던 바였다. 돈에 눈이 멀어 과거의 유물까지 위조해가며 아버지를 기만했던 새어머니와 오직 재산만을 노리고 돌아온 그의 아들, 이 인간들을 그냥 둘 수는 없었다. 어머니, 그리고 형준이 형, 정말 그렇게 생각하세요? 아버지가 남기신 모든 게 다 두 분 거라고 확신하시는 건가요? 나는 최대한 차분하고 가라앉은 목소리로 물었다. 내 담담한 태도에 형준은 순간 멈칫하는 듯 하더니 이내 코웃음을 치며 서류 가방을 쾅소리가 나게 닫았다. 이 새끼가 아직도 현실 파악이 안 되나 본데? 변호사님이 공증까지 다 마친 유언장이야. 네가 무슨 수로 이걸 뒤집을 건데? 더 추해지기 전에 조용히 내 짐이나 싸서 나가라. 새어머니 역시 차가운 눈빛으로 나를 내려다보며 혀를 찼다. 7년 동안 아버지를 위해 내 청춘을 다 바쳤던 시간들이 저들의 비웃음 속에서 한순간에 물거품이 되는 것 같은 착각이 들었다. 하지만 나는 알고 있었다. 저들이 내세우고 있는 그 위풍당당한 유언장과 유물들이 사실은 얼마나 추악한 거짓말로 쌓아 올려진 모래성인지를. 아버지가 돌아가시기 직전 내 손을 꼭 잡고 눈물을 흘리며 남기셨던 그 마지막 한마디와 비밀 금고의 존재를 저들은 꿈에도 모르고 있을 것이다. 나는 천천히 자리에서 일어나 내 방으로 향했다. 뒤에서 형준이 야, 어디가? 사람 말하는데 싸가지 없이 라며 소리를 질렀지만 나는 뒤도 돌아보지 않았다. 방 안 깊숙한 곳, 아버지가 나에게만 따로 맡기셨던 낡은 가죽 가방을 열었다. 그 안에는 새어머니가 과거의 유물을 위조하기 위해 브로커와 주고받았던 은밀한 계약서 원본과 형준이 도박빚을 갚기 위해 아버지의 명의를 도용했던 증거 서류들이 고스란히 들어있었다. 그리고 가장 중요한 것, 아버지가 온전한 정신일 때 따로 작성해 두셨던 진짜 유언장과 녹음 파일이 담긴 USB가 있었다. 이 서류들을 들고 다시 거실로 나갔을 때 두 사람은 이미 승리에 도취해 거실에 있던 아버지가 아끼시던 도자기들을 만지작거리고 있었다. 마치 벌써 자신들의 물건이 된 것처럼 제멋대로 평가를 내리면서 말이다. 그 손 치우세요, 두 분 다. 내 목소리는 이전보다 훨씬 더 차갑고 단호했다. 새어머니는 짜증 가득한 얼굴로 나를 돌아보았고 형주는 당장이라도 주먹을 휘두를 것처럼 험악한 인상을 쓰며 다가왔다. 이 새끼가 진짜 눈에 뵈는 게 없나? 내가 조용히 나가라고 할 때 안 쳐나갈래? 나는 아무 말 없이 내 손에 들린 서류 뭉치와 USB를 거실 탁자 위에 툭 던졌다. 서류 봉투가 열리며 새어머니의 이름과 브로커의 도장이 찍힌 계약서가 언뜻 드러났다. 순간 새어머니의 얼굴에서 핏기가 싹 가시는 것이 보였다. 그녀의 눈동자가 사정없이 흔들리기 시작했고 커진 눈으로 나와 탁자 위의 서류를 번갈아 바라보았다. 형주는 상황 파악을 못한 채 서류를 집어들려 했다. 어머니, 이거예요? 어머니가 그렇게 숨기고 싶어 하셨던 아버지를 속이고 유물을 위조했던 진짜 증거가. 내 말이 끝나자마자 거실에는 숨이 막힐 듯한 침묵이 흘렀다. 새어머니의 입술이 가늘게 떨렸고 나는 주머니 속에서 스마트폰을 꺼내 한 번도 누른 적 없던 어떤 번호로 전화를 걸었다. 신호음이 몇 번 울린 후 저편에서 묵직한 목소리가 들려왔다. 네, 민우 씨, 준비되셨습니까? 나는 새어머니와 형준을 똑바로 응시하며 조용히 입을 열었다. 법정의 문이 열리고 새어머니와 형준이 당당하게 걸어 들어왔을 때 두 사람의 얼굴에는 승리자의 미소가 완연했다. 10년 동안 연락 한 통 없다가 아버지가 돌아가시자마자 유산을 가로채기 위해 나타난 인간들. 7년이라는 긴 시간 동안 병실에서 대소변을 받아내며 아버지를 지킨 사람은 나였는데 그들은 오직 돈만을 바라보고 있었다. 민우야, 이제 그만 고집 부리고 포기해라. 아버님이 남기신 유물과 재산은 전부 우리 몫이야. 새어머니가 비아냥거리는 목소리로 내뱉었다. 그 곁에서 형주는 주머니에 손을 넣은 채 거만한 표정으로 나를 내려다보고 있었다.
그들이 내민 아버지가 남기셨다는 고미술품과 유서. 하지만 그들은 몰랐을 것이다. 내가 그동안 아무것도 모르는 멍청이처럼 가만히 있었던 게 아니라는 사실을. 나는 가방에서 조용히 서류 뭉치와 태블릿 PC를 꺼냈다. 그리고 법대를 향해 단호한 목소리로 말했다. 재판장님, 피고 측이 제출한 유물과 유서는 모두 정교하게 조작된 위조품입니다. 여기 국립과학수사연구원의 정밀 감정서와 새어머니가 지난 몇 달간 인사동의 유명 위조작가와 접촉해 대가를 지불한 금융거래 내역서가 있습니다. 순간 법정안이 물을 끼얹은 듯 조용해졌다. 새어머니의 얼굴에서 핏기가 순식간에 가셨다. 형준 역시 당황한 기색을 감추지 못하고 마른 침을 삼켰다. 그들의 탐욕이 만들어낸 완벽한 시나리오가 내 손에 의해 산산조각 나는 순간이었다. 아버지를 간병하며 흘렸던 나의 눈물과 인내의 시간들이 머릿속을 스쳐 지나갔다. 나는 차분하지만 서늘한 눈빛으로 두 사람을 응시했다. 당신들이 감히 아버지를 모욕하고 내 노력을 짓밟으려 해? 절대로 용서 못해. 재판장의 엄숙한 목소리가 장내에 울려 퍼졌다. 위조와 사기 공모 혐의가 드러난 이상 승패는 이미 결정된 것이나 다름없었다. 새어머니는 다리가 풀린 듯 의자에 털썩 주저앉았고 형주는 변호사의 덜미를 잡고 소리를 지르기 시작했다. 법정안은 순식간에 아수라장이 되었다. 재판이 끝나고 서류를 챙겨 법원 로비로 나오자 차가운 공기가 내 뺨을 스쳤다. 드디어 7년간의 묵은 체증이 내려가는 것 같았다. 모든 것이 내 계획대로 완벽하게 마무리되었다고 생각하며 숨을 고르던 바로 그 순간 주머니 속의 휴대폰이 거세게 진동했다. 화면에 뜬 것은 아버지가 생전에 단 한 번도 언급한 적 없던, 하지만 아버지가 가장 아끼시던 비밀 금고의 관리인 번호였다. 수화기 너머로 다급하고도 떨리는 목소리가 들려왔다. 이민우 씨죠? 지금 당장 은행 지하 금고로 오셔야겠습니다. 방금 전 돌아가신 아버님 명의로 된 비밀 계좌에서 모든 비자금이 전액 인출되었습니다. 그리고 출금자 서명란에 적힌 이름이 관리인이 이름을 말하려는 찰나 뚝 하며 전화가 끊겼다. 그리고 내 휴대폰으로 의문의 번호로부터 문자 메시지 한 통이 도착했다. 문자를 확인한 순간 내 심장은 그대로 멎어버리는 것 같았다. 화면에는 내가 상상조차 하지 못했던 인물의 사진이 선명하게 찍혀 있었다. 도대체 이게 어떻게 된 일이지? 아버지가 숨겨둔 진짜 비밀은 이제부터 시작이었던 걸까?